상이 참 참담한 그렇죠. 예. 이 쓴웃음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정치 부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굉장히 공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 저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피아지방법원도 그렇고 지난주 정치 부심도 그렇고 그렇죠. 정말 그 영장실질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정말 영장 기각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네. 좀 약간 뭐 중립이다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형님은 거의 확신하셨죠. 예. 아니 그 이게 네. 이게 맥락상 진짜 법원이 완벽하게 그 검찰 편에 서지 않는 이상은 두고두고 내가 무슨 비난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 조국 부인을 집어넣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영장 이 발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예, 저 같은 생각이 짧았고 뭐 저 때문에 행복회로 돌리신 분들께는 정말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예. 그냥 정경심 교수 건만 보면 그 검찰이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네, 증거를 네. 다 확보했다는데 뭘 또 증거인멸을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거를 착하지. 김용민 작가나 네. 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 기각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애초부터 검찰이 목표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최민희 고하시죠. 의원님 예.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안 드리고 해가지고 네. 예.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장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성의 아이콘, 그렇습니다. 사과의 아이콘. 사과의 예. 아이콘.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고 사과해.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사과 몇 번째? 세지를 못하겠어요. 좀 그래요.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사과를 하다 보면 또 속도 정화되고. 아유,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황현희 씨. 반갑습니다, 황현희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오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할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광고부터 소화를 광고부터 해야 가요? 예. 광고부터 가야 돼요. 네네. 자, 먼저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아이고 세상에. 촬영산맥 아시죠? 촬영산맥. 네. 촬영산맥에 위치한 청신목장에서 1등급 이야. 우유로 만든 수제 요거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중에서 이런저런 대기업 요거트 제품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하여간 확실히 다른 담백함과 확실히 다른 묵직함이 있어요. 향료나 색소 등의 첨가제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100% 순수 요거트입니다. 이거 저번에 저 먹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먹다가 바로 화장실 갔잖아요. 예. 기억나십니까? 이건 좀 예. 상한 걸 드렸어요. 저희가.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두 번째 방송에서 제가 먹었잖아요. 네. 집에 가다 주유수를 들렸어요. 이건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 의외로요. 예. 여성들이 그 변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변비 있으신 여성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광고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왜 웃어? 제 아시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이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런저런 왜 있잖아요. 짠 나오는 거 뭐 바나나 크기에 뭐 이런 홍보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자 그러나 이 바나나 순주 크기의 홍보는 뭔 소리예요? 바나나 크기 나왔다고. 황금빛 똥을 넣는 이거 먹고 나서 아니 이게 아니라 어. 뭐 무슨 이런저런 뭐 있어요. 다른 광고에서? 네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가 왔어요. 이순주 수제 블루베리 요거트 요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섭 인증을 받은 아주 위생적인 시설에서 주문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생산해요. 자 보다 좋은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착한 불편함 양해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또 소통이 되는 소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강력합니다. 예. 필수입니다 요새. 요것은 사실 어린이 간식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네. 신맛 단맛 싫어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청신목장의 수제 공주밤 요거트 정말 고소해요. 공주밤까지 들어갔어. 달달하죠. 어른들의 영양 간식뿐 아니라 식사 대용 한 끼 식사 대용도 아주 뭐 훌륭합니다. 네. 다이어트 대용식도 좋고요. 1등급 우유 본연의 고소함을 즐기기 위해서 무가당 플레인. 네. 무가당이에요. 예, 무가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적이 없다는 뜻이지. 네. 당적이 설탕이 없는. 없다는 거죠? 네, 아, 당을 그런가? 그 설탕을 안 넣었다는 뜻. 당은 들어있지. 그러니까 설탕을 비롯해서 모든 당 종류를 안 죄송합니다. 넣었다. 제가 아, 그래요? 당적이 없다는 걸 알고 무가당이. 그래서 황당하네요. 예. 당적이 없고 왜 굳이 그 소가 당적이 있어야 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중립이라고 합니다. 네, 예. 무가당, 네. 무가당 플레인을 넣었고요. 새콤함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이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 새로운 맛이네요. 요게 무가당이에요. 예, 예. 요게 무가당이고, 요거 블루베리 들어갔어요. 요거 그리고 세계적인 공주 알밤의 고소함과 달콤함을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 무가당 플레인, 자, 새콤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블루베리.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지난번에 저희 광고할 때는 공주밤 요거트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밤을 넣은 거고 요건 이제 밤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렇습니다. 원유에다가 맞아요, 예. 유산균만 넣어갖고 만든. 그렇습니다. 야, 이제 여러분들 사실 때가 됐습니다. 자, 수제 무가당 요거트 500ml 4병 19,500원. 블루베리 요거트 500ml 4병 24,000원. 공주밤 요거트 지난번 먹었던 거 4병 24,000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거를 일정한 주기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병, 그러니까 4병, 한 2주에 4병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배달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유, 왜냐면 좋은 저는 이게 생각입니다. 필요해요. 우리 네. 어머니가 88살이세요. 네.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우셔서 네. 우리는 이 떠먹는 요구르트를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자. 제가 이 요거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 집에서 만들 때 보면 이렇게 그 보통 판매되는 거와 다르게 아주 이렇게 진하잖아요. 잘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네. 예, 그래요. 이게 딱 그러네요. 그거죠. 예, 딱 맛도 그러네. 딱 그 맛이고. 예, 딱 그 달지도 맛이고. 않고. 이건 맛있어요. 그래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진짜 요거트네. 드셔보세요. 이게 예. 요건 지금 제가 이거 아주 먹는 건 맛있어. 이순주 무가당 수제 요거트인데 무가당이니까 당을 첨가는 안 했고 원래 들어있는 당류가 5%가 있긴 합니다. 어디 봐요. 5g이 들어있는데 와, 예. 진짜 맛도 너무 맛있죠? 좋네. 이것도 맛도 한번 너무 좋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이 무가당 요거트 맛이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은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소한 얘기는- 맛도 있고. 제 얘기는 무슨 향신료나 이런 걸 넣지 않고 이제 천연의 맛을 살린 거기 때문에 집에서 드실 때는 그 견과류냐 이런 걸 겉들어갖고 아침에 드시면 아주 최고일 것 같아요. 견과류. 그래서 잼도 넣어서 안 먹고 달아, 안 그래요. 달아. 맛있습니다. 아니 이거 알맹이 엄청 많네요. 네. 와. 이거 무가당도 맛있습니다. 예. 무가당이다. 좀 맛이 없다 그러면 미원을 좀 쳐서 드세요. 미원. 예. 아니 맛이 없다는 거 하실 때는 공주 수제밤 요거트 제가 지난번에 그거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거 맛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아주 좋네요. 근데 여성분들은 무가당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선호하실지 이게 몰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몸에 좋은 유산균들을 이 요거트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변비 진짜 안 좋은 분들, 변비가 있는 분들, 네. 청신목장 수제 맛있습니다. 요거트 이걸로 여러분들 한번 새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새 인생 살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 엄마랑 같이. 예. 또 우리 구입하시겠네요. 의원님 오실 때마다 구입하시는데 네. 다음엔 냉장고 좀 내주세요. 예. 냉장고. 의원님 사실 거야. 그게 지금 냉장고나 사야 돼. 바꿔야 돼. 저희 냉장고가 고객님이세요. 10년이 고객님이세요. 예.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아호가 호갱입니다. 예, 예. 네, 저 유명해요. 후갱 최민희 예, 선생님. 그래갖고 네. 호갱 선생님. 예. 제가 지난번에 그 가습기를 사갔을 때 우리 가족이 전부 또 당했구나 이랬어요. 또 맞았구나. 네, 예. 그런데 그거를 틀어보고는 너무 좋다고. 네, 우리 딸이 특히. 저번에 만두도 한번. 네, 예. 만두도 진짜 너무 맛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예. 내 후배 중에 만두 좋아하는 애는 이 만두 너무 맛있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예. 100ml당 칼슘이 100mg이 들어있는데 이게 일일 필요치의 14%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야. 이제 500ml잖아요. 예. 14 곱하기 5 하면 70%.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70%를 이 요거트 한 병에서 예. 예,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그다음에 방금 블루베리 먹어봤는데 또 맛있죠. 이게 맛있네요. 달고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남자분들은 이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달달한. 남자들은 이거 좋아할 네. 이 두 개를 섞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칼슘이 100mg. 여기 네, 이렇게. 요거 먹으면 70%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멸치들이 네. 멸치들이 지금 생존고투증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자리 잃는다고. 아, 그렇지. 사실 이제 이거는 100% 우유만 가지고 한 거예요. 오, 진짜? 이건 이제 100% 우유, 원유만 100% 들어있고 아, 이게 되게 이건 이제 맛있었구나. 블루베리를 섞었기 때문에 원유의 함량이 떨어지니까 본인 취향대로 드시는데 건강을 생각하시면 무가당
맛도 같이 잡으시려면 수제 블루베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걸쭉한 거. 두 개 보세요. 섞은 걸쭉해, 거예요. 이거. 예, 엄청 걸쭉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늘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맛있어요. 제가 그래도 방금 괜찮습니다. 먹어봤어요. 그죠? 우리 섞어서. 영양성 저기 저 사이다하고 콜라 섞어 드시고 네. 소맥 섞어 드시고. 저는 아주. 아유, 네. 야, 이건 진짜 무가당이네. 무가당이야 완전히. 와, 이거는 정말.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방이지. 직방이야. 더 먹으면 야, 이거 무가당이라고 장난 아니네. 이게 더 먹으면 이게 방송하다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건강한 맛이다. 와, 대박이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여기다가 집에 있는 과일 있잖아요. 과일 섞어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여기다가.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으면 딱 이 맛이 그 나요. 맛이에요. 네. 딱 집에서 그 맛. 먹는 맛이야 이게. 네, 맞아. 엄마가 옛날에 만들어주던 그 집에서 맛이네. 만들면 좀 더 끈적끈적하죠. 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에 단 거 땡기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될 때 요거 한 병 딱 드시고 바로 혈 식빵이. 차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이순주 이저 청신 목장장이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 조국 사퇴시켰다고 조국 표창장 TF. 들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그 방송 얘기 잠깐 용어로 하면 적합하질 않아요. 답이 어때요, 저 유튜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의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평균의 그 경우로 높았을 때 3선이나 4선 의원이 의정활동을 두루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쌓아서 위원장이 돼서 여와 야 사이에서 그 둘 간의 회의를 잘 이끌어서 그 위원회 활동을 같이 원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위를 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회의 들어가면 위원장 맘대로 해요. 그냥 거꾸로 하면 위원장이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건데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정치를 해야 할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청문회에서 법사위 청문회에서 청문 후보를 후드려 깠다는 것으로 표창을 줬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공격을 담당한 저격수들에게 상을 주는 건 뭐 전 그것도 웃긴 짓이지만 뭐 그건 뭐 100번 양보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중립적인 사회를 봐야 하는 위원장이 조국을 후드려 까는데 공로가 상당하니 표창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말하는 것도 웃기고 전직 판사라는 양반이 거기 가서 그 상을 받고 해벌을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뭐 무엇보다 웃기는 건 본인이 그 가족 회사에서 이사를 맡아서 지금 슈킹한 것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웃기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 모르세요? 표창 몰라요. 그 가족 그 건물 말하는 거죠? 가족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본인이 그 이사를 국회의원 하면서 이사를 맡으면서 그 횡령 등이 걸려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네, 조사 받고 있는데 그 조사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자꾸 조금씩 이렇게 그 뭐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출석을 하면은 그 증인들한테 약간 이렇게 압력성 발언도 좀 하시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으로서 과연 저래도 되나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이게 그 손혜원 의원을 못 살게 굴었던 이해충돌 맞습니다. 회피 노력 아닙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비상장 가족 행사 감사직을 맡아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윤리자문위 심사 절차 없이 가족 회사 감사를 맡았고 검측법 위반 혐의도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기사가 2019년 7월 23일자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웃기는데 어쨌거나 표창장을 가도 해벌레 받는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국회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조국 TF에게 표창장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웃기는 거죠. 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가족이 풍비 박살 난 거 아닙니까? 그걸 최초로 시작한 데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정치라는 게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은 얼굴로 있으면서 뒤로는 너 죽고 나 살자 게임이거든요. 그게 완전 놀부심보죠. 네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건 내 거, 네 거 뺏어오고 이런 게임인데 최소한 그동안의 정치권은
그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너 죽고 나 살자 잘했으니까 표창 줄게. 이건 안 했지.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포상을 해도 뒤로 살짝. 너무 속보이는 건 아니다. 예. 예. 뒤로 살짝 고생했어. 그리고 자기 무슨 뭐 활동비에서 일부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지금 이거 뭐야 저기 상품권 이거 개인 돈 아니에요. 세금이에요. 세금. 아, 나경원이 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세금입니다. 다. 그 원내대표 활동비에서 준 네, 거잖아요. 활동비에서 주는 거죠. 예. 그게 야, 개인 돈이 활동비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비든지 아니면 뭐 특수활동비 없어졌다고 해도 활동비 그렇죠. 여유가 있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원내대표가 받는 그런 돈으로 준 건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제 미천 다 드러내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니 미쳤네 이 인간들 진짜 완전히 맛이 갔네.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패스트트랙 했던 그 의원들 공천할 때 가점 준다는 거 가점 아닙니까? 준다는 거. 이게 참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대표하라고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래도 하는 척은 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근데 이제는 하는 척조차도 안 하고 그냥 대놓고 당리당략을 내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천도 주고 상도 주고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새끼들은 진짜 막 던져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거나. 불법을 해도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소위 정치투쟁을 하면 불법을 해도 국회의원들은 이제 포상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공천에 포상을 포상을 받는 받는군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국회에 들어가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잖아요. 그치. 예, 공천 받아야 싸움이라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싸울 때 내적인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무찔러야 되고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시위 주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대의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법률을 우리가 위반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수사받고 두들겨 맞고 많은 분들이 고문당하고 그랬죠. 예. 예, 그리고 투옥됐습니다. 책임을 진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대의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게 자유한국당식 대의를 위해서 싸우셨으니 공청은 뭐 가산점 주거나 말거나 그건 알아서 하시고 법적 책임은 져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이잖아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또 이쪽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늦추고 뭐 사실상 안 하고 이게 맞교환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유한국당하고 검찰 사이에. 그게 뭐 실제로 제가 이게 역할 하자면 윤석열 총장, 제가 이제 나경원 대표 등 지도부인데 전화를 따르릉. 여보세요? 예. 상황극 좋아요. 예. 저 알아서 그 패스트트랙이란 단어를 아시죠? 저희가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패스트라는 게 사실은 거꾸로 하면 슬로우. 네네네. 이러기야 했겠어요. 설마 그렇게 했겠냐. 이러기야 했겠어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면 이심전심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럴 가능성은 일단 좀 낮다.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그 계엄령 문건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계엄령 문건을 보면은 분명히 불법이 있고 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현천이라는 전 기무사령관이 국내에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머지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를 중단해 버렸단 글쎄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1년 넘게 안 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안 할 수도 있구나. 이 사람들 이렇게 깔아뭉갤 수도 있겠구나. 그 경우에 따라 자기들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당적은 뭐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몸이 끌리는 어떤 그 기득권의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담합이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그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좋은 표현 하셨어요. 시간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거죠. 듯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예. 사실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고의적으로 담합을 했을까 아니면 뭐 주고받기를 했을까라기보다는 세계관이 같은 거죠. 네, 세계관이 같고 바라보는 게 가지고 같죠. 있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에서 뭐 우리가 개혁이 진행이 된다면 자신들이 잃을 게 많으니까 보호하고 싶은 거죠.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느냐, 한 편에 서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짝짝 맞아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정도는요 일부러 짜도 그렇게 못해요.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관계 최고의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이다. 그렇죠? 사람은 입장의 동일함. 입장의 동일함이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전화로 뭘 하지 않아도 입장이 동일하면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죠, 이런 것이. 예.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총장에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패스트 트랙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4차 고발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네네. 여러 가지를. 그리고 5차 고발까지 곧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조국 장관네 털듯이 털 것인가. 예, 아마도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네는 뭐 청문회 했고 뭐 다 양보해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 털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 반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100% 하랬나? 근데 반만이라도. 패스트트랙의 경우는 정확히 보시면 본인이 소명할 게 없어요. 거의 다 나왔죠.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과에 들어가서 팩스 찢은 사람도 화면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검찰청 이 국정감사 한 다음 날 왜 수사를 하냐 안 하냐 뭐 감론을박이 오고 갔는데 그 다음 날 처음으로 국회 방송에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네. 그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국회 방송은 이미 다 방송이 공개되어 있고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건데 원본 화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 그러다면 이제 증거 능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 방송이 촬영한 그 당시를 전후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의원총회를 촬영한 내용을 가져간 거예요. 자유한국당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촬영한 내용을 가져갔는데 저희가 이미 정경심 교수의 그 기소에서 관심법 기소를 보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고 소환하는 걸 봤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비디오에 찍혔고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이 딱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경종을 따져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의 경우에는 하시라도 기소가 가능하다. 지금 있는 증거로도 차고 넘치니까 내가 최이배 방을 안 막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봤잖아, 거기 누가 있었는지. 다 찍혔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가운데 의혹 제기나 이러면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받는 거지 국회에서 난동 피우고 깽판 치는 것까지 면책특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서로 찡긋찡긋해서 이거를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글쎄 저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아니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형님 말대로 검찰주의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지금 위치인데 아니, 패스트트랙 안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수사를 안 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검찰주의자라도 검찰주의자라도 네네. 그 사람은 검찰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주의자라면은. 근데 지금 검찰의 이익이 침해받게 생겼어요.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생기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돼 봐요. 그러면 옛날의 검찰이 아니야. 근데 그 두 가지는 패스트트랙 저희가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하려고 패스트트랙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검찰하고 무슨 합의를 해도 법안 통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큰 집단으로서는 바른미래당을 민주당이 어떻게 설득하느냐에서 성사의 여부가 걸리지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옵션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설령 법안에 찬성하든 반대든 상관없이 이 검찰개혁은 그대로 진행될 거라는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 그리고 유승민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내 일부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합당할지 말지의 여부에서 가름이 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이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영장이 그렇죠. 왜 예. 그 발부됐으며 또 이후에 어떤 수사가 전개될지 또 오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칼을 뽑았단 말이에요. 네. 검찰의 이런 행동은 그 어디까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지금 이 상황 보면 특히 유시민 이사장 작가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이게 아주 엄중해서 수사한다는 이 부분은요. 진짜 이건 군부 독재 말기에나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꼬라지 안 보려고 촛불을 들었는데 네. 이 꼬라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요.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나오면 하나 반박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죠. 예. 이탄희 판사, 네. 이탄희 변호사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검사의 정관예우가 엄청 더 심하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검사 방이 이제 배정받기 위하여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검찰이 나서서 근거 대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서 주길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그 직후에 이문정. 이탄희 판사가 네. 이탄희 변호사가 다시 글을 올렸는데 뭐 홍만표 검사가 전화를 해갖고 바꾼 사례를 네이처 퍼블릭인가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사장 거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취재해서 추적했던 기사를 첨부해서 사례를 바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 내용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검찰이 8월부터 조국 장관 주변을 내사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한 거예요. 글쎄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이 돌았고요. 네. 일부에서는 보도가 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맞았고요. 해명을 하더라도 그때 해명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굳이 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문제를 삼는다. 이거는 그 유시민이라는 그런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많아지니까 네. 어떻게든 간에 좀 흠집을 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장영진 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유시민하고 같이 방송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딴거 그 부분에 없어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사과하세요. 네. 그런데 뭐 좋아요. 유시민 이사장 더 열받으십시오. 그냥 더 열받고 그냥 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물러나 있을 수 없다. 이 지경까지 제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유시민 사장을 최근에 이 조국 대전에 참전해갖고 정말 지긋하게 징그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방송에서 이미지 그리고 벌어들이던 수익 이런 것들 일순간에 다 놓고 뛰어드는 모습이 이게 사실은 대학생 때 데모하는 건 뭐 그 당시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예, 나가는 거지. 이 나이에 지금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까지 맡아서 어쨌건 사회에서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엄청 인정받고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전 국민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분이 이런 자를 이렇게 초계가와 같이 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싸운다는 이 기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요즘 그 서서 좋아졌어요? 박수를 좋아진다고 아니, 박수를 사실- 쳐주고 싶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이든 뭐 강제 구인이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강하게. 유시민 작가가 사실 뭐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 뭐 안 잃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학생운동 하는 건 잘 몰랐지만 그때 막연하게 내 인생 그 경상도 말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시위 주동한 현장에 어떻게 알고 그 가리방 보고 알고 나타나서 네 인생 이제 경상도 말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유시민 작가를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젊은 시절부터 쭉 이렇게 살아온 내공이 돋보이는 그런 거고 저는 뭐 유시민 응원합니다. 더 열받고 더 열심히 좀 더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유시민 이제 더 열심히 열받으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요. 전체니까. 어쨌든 예.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유시민다운 거고 네네. 또 여자 유시민으로서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유시민 이사장님은 검찰은 안 무서우시대요. 하나도 안 무서우시대요. 사모님이 무섭죠.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지금 큰 소리를 못 내고 숨도 크게 못 쉰다고 저희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방송할 때 좀 잠깐 말씀하셨죠. 예. 네. 유시민 이사장은 그래서 사실은 그 양반 내공에 또 그 양반의 또 이력을 보면 아니 검찰이 뭐가 두렵겠어. 네. 뭐 예를 들면 강제 구인을 한다든지 그래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게 네. 진짜 그 불을 지르는 거지. 저도 유시민 옆에서 사장이 그래서 지켜보기로 그런 얘기 했죠. 포토라인 안 만들어도 그 출석 1시간 전에 가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다 하고 검찰 들어갈 그러겠다. 거니까 언제든 불러만 달라고. 예. 그리고 꼭 법원에서 구인장이라든지 네. 체포영장이라든지 받아갖고 오라고 얘기했죠. 좀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발언한 내용을 쭉 봤는데 그걸로 강제 구인, 체포, 구속 그걸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 요청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요즘 뭐 누가 말하면 시민단체에서 안 들어오니까 다 들어오는 근데 사실 이 문화 자체도 큰 문제인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면 그런 검찰은 예,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이거 생각합니다. 공수처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오늘도 이문정 검사가 고발한 공문서 위조 사건 네. 있잖아요. 검사에. 네. 문제 없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시 경찰이 그 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부산지검에 압수수색 대해서.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그런데 그거 오늘도 반려했습니다. 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서 당시에 지검장이 그런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기 때문에 처리 안 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게 것이죠. 너무 검찰 오만한 입장에. 거죠. 사실 그런 거는 법적인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법원에도 못 가게 한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되게 오만방자한 행동이고 이거 검찰로서는 몰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웃기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을 들고 흔든 그 정경심 교수네 그 사건 처음에 뭡니까? 표창장 위조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사문서인지 뭔지 모를 표창장 네. 위조인데 이건 검사가 공소장을 잃어버려서 공소장을 위조한 거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예요.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아니, 그것도 이건 뭐 다른 말이 안 공문서도 되죠. 아니고 공소장이잖아요. 공소장. 이거는 그 국민의 그 당사자, 사건 당사자의 어떤 일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잊어먹었다. 사실 잊어먹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잊어먹었으면 빨리 그 절차에 따라서 회복을 해야지. 그거를 위조를 한다? 그리고 글쎄 그게 문제가 없다. 그게 경미하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따지면 표창장은 너무 경미하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은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표창장이 과연 사문서에 해당하느냐. 이게 권리의 존재 혹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사문서에 해당하는데 예. 표창장은 크게 표창한다, 크게 칭찬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근데 크게 칭찬했다는 게 과연 어떤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사문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위조하면 안 되는 사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자격증, 그렇죠. 뭐 허가증 이런 것들, 차용증. 차용증 이런 거. 그러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는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를 조금 그래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저는 게 그렇게 의원님 봅니다. 생각이에요. 네. 그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이 가장 그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검찰이 이제 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참 진행 중일 때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 추가적인 혐의, 공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조국 장관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소명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은 이제 부부잖아요. 그렇죠. 같은 지역에 같은 집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공범이 한 집에 살면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혹은 말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떼놔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경심을 잡아넣어야 한다. 이 논리를 썼다면 이거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면 증거 인멸도 되는 거고요.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 혐의 소명도 어느 정도 되는 자동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뭐 70군데, 10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더 인멸할 증거가 있느냐. 맞죠? 그런데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야, 저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시야를 정경심 교수의 행위에 맞춰보면 좀 영장 발부가 비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국 교수 전 장관을 겨냥해서 증거인멸도 미래의 증거인멸.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죠. 있다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보면 아기가 딱 맞아서 저는 애초에 검찰의 수사는 타겟이 정 교수가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이 타겟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양반 낙마를 압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미 낙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낙마 수준이었다면은 더 이상 수사가 안 나갔을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수사를 나가고 있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일부분, 그다음에 그 친동생의 그 혐의와 관련돼서 일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웅동학원과 관련된 혐의 일부분을 막 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사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결국엔 총선을 노린 것이고 더 나가 보자면 조기 레임덕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렇죠. 야당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검찰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있으면 사실 그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완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될 게 아주 더 많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 첫 발일 뿐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단계는 총선 이후에 차근차근 더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총선에서 일정한 의석을 못 얻게 되면 바로 램덕이 오게 될 거고 그럼 바로 그다음부터는 검찰 개혁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발맞추어서 황교안 대표가 검찰개혁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지금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 출신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야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완벽하게 독립시키자. 검찰을 예사권, 인사권, 행정부가 관여하지 말고 다 주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 판검사라고 부르고요. 외국은 판사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고귀한 그렇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둘이 싸우는 사이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꾸 판검사라고 검사가 판사에 가서 붙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지금 현행 제도로는 경력 7년 이상의 판사라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인 그렇죠. 경력 10년 이상인 자만 판사를 하도록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판사의 권위가 더 높아져야 되고 네. 판사랑 검사가 멱살을 잡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검사하고 판사하고 다투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검사가 마치 사법부의 일원인 양 구는 이 꼴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은 삼권 분리해서 검사가 사법부에 가 있는 줄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만도 못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역사적 연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그 전임자였던 문무일 총재 가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 꼭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된 거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가 거의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경찰력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법부가 아직까지는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쯤에서 검사라는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 경찰권을 통제하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한 단계 더 변화를 거치죠. 바로 이제 90년대 초반에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서 검사한테 수사권 제대로 휘두르게 했더니 장난 아니야. 막 조폭도 막 잡아들여. 그렇게 되면서 검사가 수사권까지 경찰권까지 갖게 돼버리는 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무소불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빼자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힘을 빼려고 하니까 검사한테 그동안에 의존해왔던 기득권 세력들이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반발하는 거예요. 기자 집단도 그렇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역사에서 여러 번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이게 기득권을 가진 세력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근대사에서 보면 전봉준의 농민혁명, 그 갑오농민혁명 혹은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동학이었죠 처음에. 그런데 그 갑오농민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기 국민을 진압합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 속에서 다 드러난 거고. 청나라 일본은. 지금 이 사태는 검찰이 그동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고 어떤 때는 집권 세력과 집권 세력의 신여고 어떤 때는 집권 세력의 협력자였는데 그리고 한 몸이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보면 김기춘, 우병우, 박근혜 한 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민주화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독립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 그러니까 지금 시기 검찰 개혁은 권한 분산입니다. 독립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구도 다시 꺼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내 가족을 본보기로 이렇게까지 턴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스코어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좀 밀리는 스코어 많이 아닙니까? 밀린다고 봐야죠. 아, 근데 그렇죠. 누구한테요? 검찰한테. 지금 뭐 검찰하고 일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동급입니까? 아니 이제 검찰은 저지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 보니까 아니 저는 뭐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하고 문재인하고 윤석열을 동급에 놓고 비교를 하는 자체가 그건 보수 정권의 프레임, 보수 아니 그런 얘기는 언론의 아니지. 프레임이죠. 아니, 그런 아니, 얘기는 그런 아니고. 뜻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밀리고 있다는 자체는 전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지금 검찰 개혁이 착착 진행이 되면서 검사들의 힘이 엄청난 속도로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이 35일 동안 한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직접 챙기면서 특히나 사건 배당 같은 경우에 검사가 직접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사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박아놨던 70여 곳을 없애는 등 검찰이 어떻게 더 해볼 수 없는 단계로 지금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건 돌아가고 자 있고. 좋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말고 여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말은 예. 시야를 확장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뭐 동의가 되는 말인데. 정경심 구속 요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경심 구속을 청와대가 바랬겠습니까? 민주당이 바랬겠습니까? 우리들도 안 바랬는데 구속됐기 때문에. 근데 정경심이 하나 구속됐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문재인 정부의 패배로는 연결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패배가 아니고 밀렸다는 표현을 쓰신 건데 이게 이제 갈등의 초점이 돼서 그렇고 요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이렇게 검찰 개혁이 행정부가 할 일은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제 진행되고 있다. 밀린다는 전제는 문재인 정부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그건 얘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단순하게 국면에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 차원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이 국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전면은 같아요. 안 그러니까 보이는. 아니 이건 우리끼리 할 일이 아니고 정경심 구속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얻어낸 게 뭐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치. 그거는 뭐냐면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적 권력을 그렇지. 정치 권력을 얻어낸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누가 검찰 개혁 반대했느냐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권 세력들이 우르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밀린 건 맞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수처 찬성이 때로 70% 80%까지 그렇죠. 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51대 41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론 지형에서 많이 밀려왔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 찬성이 50% 이하로 떨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선방은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이제 국회 내 지형을 보면 그동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공수처 반대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을 못했죠. 못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됐다. 예, 그래서 검찰 자체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건 말이 안 되고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 기고만장하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래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검찰 개혁을 안 하시냐 못 하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또 하고 계시고 오히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검찰 개혁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집단이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반발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을 당한 상황일 뿐이고 뭐 객관적으로는 전 검찰 개혁의 방향에서는 흔들림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국회가 민주당이 이 패스트트랙 통과를 통해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이제 민주당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집중해서 보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도 나가고 있죠. 사실 대통령령 바꿔서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들은 거의 다 완결을 해놨고요. 조국 장관 들어와가지고 35일 동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패스트트랙 국회 입법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이 싸움은 총선판이에요. 총선판. 이미 총선판은 시작됐고 이 국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 국면을 말하자면은 검찰 주도의 국면에서 모든 뉴스가 지금 다 검찰 뒤를 꽁무니 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 구속이 지금 국민들이 약간 이렇게 한 건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글쎄. 이걸 확대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조건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판단이 다 달라요, 판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긴 싸움 중에 이거 좀 1승 1패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법원에 판결이 나온 것도 그렇죠. 아니고. 1승 1패는 병가지 상사 정도로 하고 더 중요한 건 민주당에게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히 공수처를 만들지 않겠다.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를 입에 올리는 자유한국당에게 경종을 올려야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촛불 집회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검찰개혁을 외쳐야 하고 예,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걱정되는 거는 검찰이 어떤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거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처벌하겠다고 덤벼든 사례는 지금 아주 기고만장이 이게 광우병 이후 처음이에요. 광우병 사태 이후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왜 이 광우병 사태가 중요하냐면은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를 약간의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력기관이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그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내려줬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지고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의 공무원은 명예훼손죄의 객체, 즉 그러니까 명예권을 강요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걸 명백히 해버렸었어요. 그런 거를 뻔히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무능하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뭐 무슨 법정에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단계 이전에 닥치고 있어. 까불면 혼나는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겁주기 위한 목적. 하호영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탄압이 그런 케이스인 건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나의 개인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수많은 험한 말을 들어오면서도 한 번도 고소해 본 적이 없지만 난 이것을 이 개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라고 말한 게 얼마나 멍청한 얘기인지를 방금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국가기관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명예관에서는 국가기관인 명예를 지켜줄 수 없는데 검찰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 그것도 언론인의 그 자유를 짓밟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발언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검찰의 광기가 저는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그러니까 빨리 구인장 발부하고 빨리 조사하고 빨리 저는 하십시오. 뭐 강제구인하든 압수수색하든 진행하면 할수록 그 시민들의 저항은 더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놈들 가만둬서야 되겠느냐. 어떻게든 문민 통제가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문민 통제란 말을 유시민 장관이 잘 쓰셨어요.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 예. 근데 정말 저는 답답한 것이 이거를 가장 먼저 문제 삼아야 될 건 언론이거든요. 근데 언론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같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하고. 이게 한편이 도대체 됐어, 뭐 한편이.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언론노조가 겨우 이제 하호영 기자 고소 사태에 대하여 한마디 했어요? 성명서 냈습니다. 네, 뒤늦게 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안 내는 게 더 나을 것 안 같아요. 내면 못했어요. 손혜원 의원 때도 그렇게 득달같이 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공격하는 손혜원 거죠. 손혜원 의원이 그 SBS에 대해서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까 그날 그렇죠. 바로 노조의 성명서가 나왔는데 하호영 기자는 검찰에서 고발하고 압수수색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지경이 가도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길래 야 저게 동업자가 이렇게 동업자가 아니고 저렇게 동업자라는 걸 제가 정말 절실히 이게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의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 등과 차별성 없이 그냥 무작정 조국 장관네를 비난하는 대열에 제가 보기에는 합류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한겨레는 검찰이 뭘 흘려도 그걸 좀 확인하는 신문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호영 기자 건을 윤석열 총장이 고소하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하호영 기자는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고 네. 적어도 3명 이상의 믿을 만한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면 글 쓸 수 있습니다. 그럼요.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단 한 건의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왔다고 득달같이 고소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어떻게 국회의원들까지 그렇게 저자세일 수 있나. 아니 게다가 지금 기자들은 문제는, 예. 왜 또 윤석열 총장 편을 드나. 하호영 기자가 문제기도 하지만 하호영뿐만 아니라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김용민 거예요. 변호사 같은 분이죠. 그래서 네. 이런 그 민간인들까지 그것도 이제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검찰 과거사를 조사했던 사람들까지 지금 얼씨구나고 털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고, 아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은 뭐 미쳤다 이 차원보다도 언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방송, 종이 신문, 아니 우리 검찰에 말해주는 대로 다 보도를 해주게 돼 있고, 이 국가 권력의 절반 이상은 자기가 장악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검찰이 지금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 뭐 MB 재판 쭉 해오면서 그 검찰과 언론 사이에 상당히 많은 게 유착 관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 되게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번졌으니까 검찰들에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호영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 연합 카르텔에서 잠시 이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건 하호영 기자가 법조 출입이 아니죠. 아니죠. 법조 출이었으면 그런 차이도 있고, 사회부 안에서도 사회부와 법조하고는 사이가 딱히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사 자체는 잘못된 거는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들 인정을 하는 아니 부분이 근데 이제 아니에요. 하호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기사에서 돼요. 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이런 정도 건 있어. 못하면 예. 제목이 약간 성적인 느낌의 그 제목을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느낌이 제목이 있었잖아요. 따옴표 예. 안에 네. 윤석열 접대 발언, 접대, 그 발언 이게 이제 은폐됐다. 그래서 제목 장사를 좀 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목 장사라고 성접대라고는 그랬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접대라는 게 그냥 그걸 약간 별장 예. 접대라고 썼는데 김학의 때문에 별장 그 접대가 성접대를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 이제 로비를 많이 하는 이 사람이 네네. 이 사람이 내가 윤석열 접대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알고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하호영 기자의 그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중천이가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한결의 주안점이 아니야. 네. 그런 발언이 윤중천 입에서 나왔는데 뻥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말이 나왔는데 왜 검찰은 이걸 두고 그 발이 나오고 그 말이 보고서에 적시가 됐고 보고서에 적시가 돼 됐으면 그 내용과 관련돼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럴 리가 있겠어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 핵심인 거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당일날 윤중천에게 물어봤더니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조사를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윤중천의 변호인이 조사받은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이상하죠. 중간에 임모라고 다른 또 관련자가 있는데 네. 그 관련자도 검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 안 했다라고 했는데 관련자는 또 검찰이 나한테 그거 안 물어봤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계속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또 그 황교안 당대표가 당시에 국무총리로서 NSC에서 보고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쿠데타 사건이 쿠데타 문건. 이 하호영 기자 건이랑 완전 동일한 건이에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의혹 발언이 나오고 문서가 나오고 황교안에게 보고된 거가 4차례 정도 뭐 면담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조사 보고 내용이 있는데 왜 황교안을 조사 안 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아무 데나 덮을 수도 있다. 그 덮을 수도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임태훈 소장이 문제 제기한 것을 다른 언론들은 안 받아주고 있고 검찰은 아사모사 부인하고 있는 아니 꼴이 그 되는 한겨레 거죠. 경향도 보도를 안 하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왜 그 보도를 안 하지? 도대체 난 이해를 했어. 한겨레 보도 크게 했습니다. 네, 보도를 어디 하는- 언제? 한겨레 했습니다. 했죠, 크게. 그리고 보도를 아니, 하고 임태훈 있는데 관련돼서 정리해서 보도 그 첫날 하고 그 이튿날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냥 조그만 박스 칼럼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방송사들도 받아서 보도하고 있고 MBC는 추적을 하고 있고 JTBC도 보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되게 그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검찰이 이제 기소 중지가 된 거예요. 이 사안이다. 왜냐?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미국으로 도피해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검찰의 수사 중간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조현천과 황교안 대표가 그때 권한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차례 정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네, 공식석상에서 4차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수사를 못하는 이유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징검다리인데 징검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예? 그래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때는 황교안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그 당시 이제 고난대행이었기 때문에 동선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충분히 알 수 있고 전화 보고 같은 거 됐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다 가 있어요. 이거 황교안 그 고난 대행 시절 것까지. 그럼 그것까지도 다 열어보면은 글쎄 이거는 이제 그 국회 동의라든지 또는 뭐 고등법원장 이상의 그 허가가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았어야 정상이에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죠? 예. 네, 이상이 하면 되니까. 근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죠. 근데 예. 요새 정말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 임태훈 건은 개헌 한겨레가 모의도 이틀 이렇게. 전에 일면에 보냈어요. 하긴 했어요. 네. 1년에 보도했는데 예. 그 이튿날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거기서 보도는 없어 보도. 그 진전이 된 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되지만 아니 왜 진전이 된 게 없었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 꼭 무슨 어떤 뭐 당사자들이 뭔 얘기를 해야 보도합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사이 오갔던 그 공방에 대해서도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MBC는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MBC는 보도하고 있죠. MBC 얘기가 계속 아니라 하고 있고. 한겨레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니 한겨레도 오늘도 그 자동날인 건도 보도하고 네, 계속 보도를 했는데 보도했는데. 아니 지면 신문에 실린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지면을 안 봐서 요새. 저는 지면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지면이 가장 권위 있는 그 언론사에 또 이제 뉴스 같은 경우도 방송사 뉴스도 8시 뉴스, 9시 뉴스, 프라임 뉴스 시간대 보도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면에 안 실리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저 연예계 이런 가십 같은 거 이런 거 요새 왜 이렇게 온라인을 그렇게 무시하세요? 온라인 중요하죠. 더 많이 봤을 수도 있는 건데 한겨레가 좀 아니 변했다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이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뭐 한겨레가 그랬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취재하고 보도를 있으리라고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좋겠어요. 예, 예.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기자님 그러면 이제 거기로 다시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디 얘기를 어디로 아니 이어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 예. 지금 이제 조국 수사로 네. 넘어가게 그러니까요. 되는 국면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쟁점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뭐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증거다운 증거라고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어떤 입시 관련 문제거든요. 특히 네네. 이제 그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과정에서 이게 그 제대로 그 인턴 증명서 발부가 됐느냐, 여기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 제일 그 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죄가 돼서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큰 이게 처벌 사안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멸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개입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사모펀드가 그 말 그대로 조국 가족의 그 개인 그 가족 펀드이냐 가족 펀드, 예. 그것을 통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어떤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력적인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권력으로 이용을 이렇게 했느냐. 특혜를 준 게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따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동생의 그 지금 그 채용 비리가 있잖아요. 교사 채용 비리. 이것이 그 거기 얼마나 그 조국 장관이 개입돼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오죽이나 걸 게 없으면 김경록 씨가 나가는데 수고했다고 말한 거 갖고 증거인멸 교사를 같이 엮으려고 그걸 그랬어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엮으려고 하면 사실 황교안도 엮여야 되고 다 엮여야 그렇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건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예.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들은 정경심, 그러니까 그 검찰 의정이 100% 맞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그것 관련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뭐 있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이라고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이라고 전제하는데 그게 다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도 그걸 조국 교수한테 끌고 와서 뭘 씌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 오히려 걱정이 그래서 검찰이 정말 요것만 수사하고 말 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예. 조건시 문제라든지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까지 전- 다 끌고 오지 예.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요즘 윤 총경 얘기를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꺼내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이쯤 되면은 이게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특수 1, 2, 3, 4부가 들어와 있고 남부지검이 들어와 있다는 건 남부지검이 이제 금융 전문이거든요. 네. 금융 전문팀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한 정경심 교수 건을 털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을 리는 없고 그렇죠. 예. 거죽으로는 이렇게 깔아놓고 자락을 깔아놓고 안으로는 다른 내용을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으로는 다른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70군데를 했는데 이 건으로 한다고 해서 했지만 여기다 윤총경 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윤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경력을 저기 엮어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 구속된 건 정경심 교수. 네. 그다음에 윤총경은 구속되긴 했는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그 비리에 연루됐다는 거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네. 뭐 그걸 뒤질라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왔는데 만들어낸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총경 쪽은. 네네. 예, 왜냐하면 이 사실 정경심 교수 쪽은 이게 그 몇십 년 전에 웅동학원 거 그게 사실 계속 이렇게 왜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마치 그 화가한테 귀신을 그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 자료가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령처럼 계속 기사를 쓸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흔드는 소재로는 돼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로는 못 엮을 것 같고 그 동생 비리 부분 있잖아요. 그 이영. 네. 예, 그 부분의 연관성은 파보겠죠. 예, 파볼 그런데 그 부분은 조국 장관 등은 뭐 지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의도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우리가 검찰은 이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모든 가설과 또 전제가 예측이 다 깨졌어요. 아니 무슨 노트북으로 이게 구속영장이 나올 줄 알았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망나니처럼 내버려둘 거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디어 한번 내볼까요? 제가 만약에 이 좋은 문제에 아이디어가 대해서 있습니다. 해법을 찾는다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그 주변들 임기 보장 안 됐어요. 2년 아니에요? 아, 임기가 2년인데. 정해져 있을 뿐이고 예. 그 대통령이 가르치려면 내일도 가르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요. 아니 검찰총장 중에 임기를 다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쳐내는 스타일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작전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 점을 내가 고려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조직 개편했잖아요 지난번에 반부패 수사부로 특수부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시행령까지 절차가 끝나면 네. 예, 시행령 절차가 끝난 게 있고 안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대행, 직무대행에게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10월 말까지 시행령까지 다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그러고 나면 인사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상식적인 범위 내에 합법적인 권한 내에 모든 것은 아마도 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거는. 자 그래서 그 검찰총장 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저기 검찰총장 인사권도 법무부. 있는 건데 네. 나는 한동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무리한 수사 아니 그분이 구속됐다고 그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행태가 정당화됩니까? 마구잡이식 수사 정당화돼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난 책임을 묻는다고 봅니다. 물론 반발하고 뭐 검찰 뭐 수사를 뭐 탄압했다느니 보복했다니 이런 얘기 오늘 무릅쓰고. 이미 대검 감찰부장이 예, 얘기했어요. 한동수. 그렇죠, 한동수 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조국 장관 내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수사가 있었다면 그게 뭐 증거가 확보된다면 그거
감찰 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 그게 있겠다. 뭐냐 하면 기소장에 나와 있는 기소장에 검사들이 자백한 건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김경록 씨가 검찰의 피의자로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정경심 뭘 하나도 모르더라. 아무리 봐도 소유주를 안 보였다는 증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는 쌍방의 주장을 다 성실하게 실을 의무가 있습니다. 객관 의무라고 하죠. 객관 의무라고 해서 이 모든 양쪽의 주장을 성실하게 실고 판사가 그걸 보도록 판단을 하도록 돕는 보조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놓고 싫은 걸 빼는 거를 지금까지는 이 식은죽 먹듯 해왔는데 이번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경록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감찰이 수사 기록 들여다보고 영장에 어떤 부분 넣었는지 집어다 보면 당장 그 검사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저 조건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 지인. 지인이 네.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검찰 수사관이 당신이 주인공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주인공처럼 굴려고 그러느냐. 그렇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고 나가면 된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뻗대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도 처벌이죠. 예, 이거는 글쎄 이게 검사 글쎄 이미 한 고발했어요. 명이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고발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 네.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이런 류의 그 폭로가 사실은 이렇게 언론화되지 않아서 뿐이지 몇몇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어요. 김병욱 씨도 하고 그러니까 있었고요. 보세요.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조건 씨가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한 병이던데. 어쨌든 그 경추의 그 인대 골화증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저게 즉시 수술을 안 받으면 잘못하면 다리가 마비되는 병.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후 경추 고골화증인데 그게 뭐냐면 인후래죠. 경추. 이 목 부분이에요. 목 부분에 네. 있는 신경이 지나간 데를 여기가 굳으면 전신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렇죠. 병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의사들도 처음에 이게 조건인지 몰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머리까지 깎았잖아요.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검사 의사 출신의 검사가 나타나고 나서 태도를 180도 돌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환자에 대해서 이게 꾀병인 듯이 그렇게 해서 진짜 기본적인 생명권을 침해한 검사 그리고 그 5군데 돌아다녔다고 했던가요? 병원을. 네. 네. 다 돌아다녔는데 조국 동생이다. 그러면 수술을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병원에선 겁나죠. 기계 설비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수술복 가려펴고 귀에 설비가 없다고 네. 나가라고 하는 그 지경이 의사들까지 처벌을 다 해야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거는 의사가 그 단순히 그 외부 그 검찰 압력에 검찰계 협박에 굴복해 가지고 생명에 위험한 환자의 수술을 거부했다는 거요. 이거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해야 되는 그런 네, 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고발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제 말은. 아니 그분들도 겁이 좀 나긴 나셔서 그렇지 않을까. 아니죠. 그렇게 그게 겁이 그래서 나면 의사를 하면 안 의사가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라서 그러면 안 돼요. 수술시켜야 의사는 된다. 상대가 누구라도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진짜 선택의 문제가 피해 아니야. 용도로 그분들이 그거를 그럴 거죠. 가서 생각해요. 그런 네. 얘기를 한 검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감찰을 아, 이 새끼들 목을 베야지 나쁜 새끼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현행법에 목을 그러니까 벨 수 있게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단두대로. 예. 네, 그 권한을 가지고 빨리 감찰할 거 감찰하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려요. 사실 아니 솔직히. 해야죠. 응? 이거는 아니, 뭐 비위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너무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이브하게 들려요. 이게. 아이, 그건 이제 감찰 부장이라 그래요. 지금 공무원이라. 아니 저는 뭐냐면-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한테는 나는 죄송할 거야. 나는 과연 칼을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 대검 감찰부장이 못하면은 법무부 감찰국에서 국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둘 다 지금 그 검사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전직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구성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거 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검사들이 지금
뭐 이렇게까지 말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조직적인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 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좋은 예가 있는데 그 문재인 진지하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하던 시절에 그 정봉주 옛날에 예전 말했더니 아니, 그거 잘 100번 들었어요, 그 예, 얘기는. 예.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하니까 교육부 장관한테 못 하시겠어요? 이제 진짜 못 해먹겠어요. 이제 그럼 못 벗으세요. 했다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의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직접 대통령이 지시를 앉혀놓고 한 상태에서 감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다 벌어져가지고 피가 그야말로 유혈이 낭자한 상황인데 이때까지 이거 뭐 했어? 아닙니다. 이건 관찰자적 시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보수 패널이 토론할 때 욕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특수부가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특수부가 하고 있는데 특수부 없애라고 해보세요. 그건 어떤 메시지로 보이겠냐고. 적폐 수사 중단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적폐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 조직 개편에 들어간 거고 아까 제가 10월 말까지 직제 개편안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시행령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네. 그 시행령이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되고, 예. 지금 법무부의 기조실장, 감찰국장 중요 자리가 다 검사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이거를 검사 아닌 다른 고위직 또 할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10월 말까지 끝내라라는 게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까지 그 보수 패널들이 활용하는 그런 논리를 하면 안 된다는 시각에서 아니 아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제 얘기는 그러니까 동기는 완전히 다르지. 충정이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거 어떻게 10월 말 이후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월 말 그렇다고 이후에. 해서 우리가 그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절차를 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밟고 있다고 지금. 검찰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돼 올 거라는 것을 그렇지, 전제하면 안 돼. 전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적어도 지금 수사 실무 책임자들은 다 윤석열의 인사예요. 윤석열의 그렇죠, 그 팀은. 그 다음번에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그렇죠. 다음 후보자들이 다음 그 있죠. 안에서 지금은 다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있죠. 윤석열의 힘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세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그럼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에서 윤석열 다음을 노리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합니까? 예? 최동욱 총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예. 내부 그리고 쿠데타로. 그 물러나는데 그 내부 쿠데타 과정이 뭐였는데 그때 국정원의 실무자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고 그걸 조선일보 일면에서 터뜨리고 혼외자죠. 이래갖고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고서 내부에서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쫓아냈잖아요. 6개월 내부의 만에. 협조자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출발이 박근혜였어요. 그리고 근데 아니, 제가 그렇죠. 좀 예를 좀 그렇죠. 잘못 들었는데 한상대 총장 같은 경우에도 내부 쿠데타로 이제 물러난 거 아니에요? 저번 말 아닙니까 그때? 예, 그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검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도 보면은 그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보기에는 단일한 대우 같고 정말 공공한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 생각이 그런데 다를 수밖에 그 없어요.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10월 말까지 직제 개편과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그럼 검찰의 감찰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아니 그거 자체적으로?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힘 실어주고 법무부 장관이 힘 실어주고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말이 대검의 감찰 기능 내놓을 수 있다. 물론 그게 되게 좀 이렇게 거만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지가 내놓고 말고 뭘 그렇죠. 자기가. 거만하게 들렸습니다만 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뭐냐면 더 이상 1차 감찰권을 대검이 갖고 있을 수 없다는 시대적인 그 흐름을 읽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11월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어요. 대대적인 인사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니까 개편. 한동훈 날아갑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근데 있을 그건, 수밖에 없다. 김 PD님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총장 임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특수부에도 힘을 실어준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게 근데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다 수습할게 그러고 하루아침에 갈아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